반갑습니다. 두한국 연대기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배워볼 연대는 BC 874년에서 853년까지의 일입니다. 오늘 활동하는 선지자는 엘리야, 미가야, 예후 등이 이 시기에 주요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이 시기에 남한국의 왕은 여호사밧, 북한국은 아합과 아하시야 등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먼저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남부 왕국에는 아사가 즉위를 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비야죠.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고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볍게 이어지시죠. 자, 아사가 있고요. 북부 왕국에는 당시에 이제 어떤 왕이 있었냐면 바하사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죠. 예.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엘라가 왕이 됐지만 이때 반란이 일어나죠. 누구에게 반란이 일어납니까? 시므리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시므리는 약간 좀 폭력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를 대체한 것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오므리는 평범하게 평화롭게 왕권을 바로 이어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와 경쟁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BC 885년 8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885년에는 북부 왕국에는 엘라,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까지 1년에 왕이 4명 있었던 그런 아주 대단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북부 왕국은. 반면 남부 왕국은 아사의 통치가 이 모든 기간 동안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꽤 안정적이었고요. 아사의 초기 10년 동안의 아주 평화로운 시기,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고 16년째인가요? 그때 남부에서 세라라는 인물이 공격을 해오지만 이 역시 격퇴하고 도리어 아사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배웠었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당시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큰 지도, 좀 넓은 스케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곳은 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개의 주요 세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서쪽에 이 이집트입니다. 예, 이집트. 지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늘 이 가나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이었죠. 또 하나 이 시기 중요한 세력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보이시는 게 위에 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요 강, 이 아래쪽에 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요 땅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죠. 이 역시 중요한 땅이었고 가나안에 영향을 끼치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죠. 사실 이 가나안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사이에 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공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 가나안을 통과해서 이곳으로 유프라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힘이 세진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집트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양쪽의 사이에 껴있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꼭 우리나라 같죠.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좀 더 멀리 쪽엔 미국이 있고, 뭐 가까운 데는 일본이 있고, 북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겐 지정학적으로 이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주변의 큰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중요한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사실 아시리아는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한 도시거든요. 아수르라는 도시. 거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 인근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신아시리아 제국, 고아시리아, 중아시리아, 신아시리아가 있는데 신아시리아 제국에 새롭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교재 14페이지 보시면요. 아슈르나시르팔 2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는 17년 동안 14회에 걸친 원정을 벌여서 서쪽으로는 시리아 동부까지, 네, 시리아 동부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자그로스 산맥까지,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자그로스 산맥까지 동쪽으로도 멀리 나갔다는 거죠. 동서로 멀리 이 제국의 영향력을 확장시켰던 사람이 아슈르나시르팔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살마네셀 3세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욱더 공세를 강화해서 시리아 쪽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점점점 힘이 세지고 여기저기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에 이 아시리아가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우게 될 이 제3장에 나오는 이 시기는 이 아시리아가 점점 커지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늘 넣고 계셔야 이 시대의 사람들의 결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수라는 거죠. 자, 그 아래 봅시다. 14페이지 중간에 아합의 즉위 부분이죠. 열왕기상 16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부 왕국의 왕이 아합이 새로 등극을 한 거죠. 남부는 누구라고요? 네, 남부는 여호사밧입니다. 3년 동안 아버지의 발에 병이 생긴 3년 동안 섭정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즉위를 하죠. 이 아합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마침내 자신의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합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추측해 봐야 됩니다. 오므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자마자 디브니라는 아주 중요한 경쟁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최소 5년 내지 6년 동안 내전을 벌이게 되죠. 이 내전이라는 건 되게 끔찍합니다. 우리나라도 내전 겪은 적 있잖아요. 6.25라고. 이 내전의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친구와 친척 우리 같은 동족과 싸울 때 훨씬 더 잔인해지고 그 싸우고 나서도 그 안에 있는 앙금이 되게 오래갑니다. 이게 내전의 무서움입니다. 내전을 벌이고 나서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사실 수습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브니를 이기고서 오므리가 왕권을 장악을 했지만 여전히 이 왕국 내에서 민심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오므리가 죽인 사람, 그러니까 디브니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북부 왕국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외국과 전쟁을 했을 때 내가 죽인 건 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내가 볼 일이 없죠. 근데 내전을 벌이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원한이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합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에 저기 멀리에 아시리아가 힘을 확장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시리아가 이렇게 내부에서는 서로
내전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외부에서는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구입했던 산,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했던 사마리아 산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을 하죠. 그것이 바로 수도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딱 중부 쪽에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그 이전의 도시였던 디르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시므리 반란 때 왕궁이 다 불타 있고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고 어 아합이 거기에 있는 자신의 이제 왕궁을 새롭게 건축을 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이 사마리아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가로가 175 미터 그리고 세로가 130 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7,000평 되더라고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게 궁전터가 어떻게 되느냐? 궁전터가 가로가 27 미터, 세로가 24 미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 27 미터, 24 미터 뭐 이게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200평 정도? 네. 별로 크지 않죠. 네. 네 이런 데 한번 살아 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 이 궁전 유적지에서 상하 조각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 열왕기상 22장 29 절을 보시면 왕상 22장 39 절을 보시면 상하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하궁. 예. 상하로 만든 궁전이란 뜻인데요. 아이고 네. 제 얼굴이 살짝 가리네요. 좀 바꿔 보겠습니다. 요렇게 옮기겠습니다. 네. 상하로 만든 궁전이란 뜻인데요. 이게 궁전 자체를 상하로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궁전에 상하로 만든 여러 제품들, 여러 가구들, 여러 기구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발굴되었던 상하 조각이 아마 열왕기상 22장 39 절에 나오는 그 상하궁이라는 표현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아합이 자신의 수도로 삼은 거는 이 새로운 수도를 만들므로써 이건 인제 그리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은 자기 거예요. 개인 소유의 성이라는 거죠.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건 과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과 아마 비슷한 의도였을 겁니다. 뭐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 사병을 끌고 들어가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소유권은 다윗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 개인의 성의 수도를 삼음으로써 인근의 유력한 귀족들 내지는 힘 있는 호족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좀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기초적인 작업인 거죠. 아합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이렇게 크게 건축한 것도 아마 또 비슷한 목적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아합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리고는 이 요단강 바로 동편 넘어와서입니다. 서편 바로 넘어와서입니다. 여기도 제이네요. 예. 제리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 성을 누군가가 재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열왕기를 보면 그가 성을 건축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성을 건축한 사람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다. 요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요걸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어쩌면 인신제사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삼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할 때 인신제사를 함께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미 가나안 땅의 풍습에 짙게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재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시돈은 어디냐면 한 이 정도에 있는 도시가 여기가 시돈일 겁니다. 여긴 사마리아고. 시돈이 있는 이 북쪽, 이 오늘날 레바논이 있는 이 북쪽 해안가는 페니키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시돈, 뭐 두로, 예, 뭐 티레죠. 두로는. 예. 티레. 네. 시돈, 두로 뭐 이런 성들이 그 주요한 도시들이었고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바닷가에 있었고 해양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예. 당연히 해양 무역으로 장사를 했어.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지중해를 자기 바다로 여길 정도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먼저 이 북쪽에 페니키아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이 특별히 시돈 사람의 공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아까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의 그 성경 구절 보면 아내를 삼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는 구절이 나오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섬겨지는 바알이랑은 다른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바알 멜카르트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신입니다. 페니키아 신이에요. 페니키아. 페니키아 신. 네. 페리카나가 아니고 네, 페니키아입니다. 네. 이 페니키아의 신이라서 그러니까 외국 신까지 같이 수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이전의 왕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북왕국의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였고 두 번째 왕조가 아사 왕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왕조고 두 번째 왕조입니다. 첫 번째 왕조와 두 번째 왕조의 종교적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였어요. 이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는 뭘 가리키냐면 여호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긴 우상 숭배인데 어쨌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게 이 두 왕조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 바하사 왕조 다음에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자신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아들인 아합 때 아예 새로운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 바알 멜카르트. 그러니까 수입해온 새로운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죠. 새로운 종교 정책을 보인 겁니다. 그냥 가나안에 뻔히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왕이 나서서 왕비가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자연히 그의 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들어왔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러 오면서 이세벨이 자기 혼자 왔겠냐고요. 자기 수행원들이 있었고 자신의 이전의 삶, 그 편리한 삶, 편안한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를 관장하는 그런 사제들도 같이 따라왔겠죠. 이 바알의 사제들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선지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지 그냥 이세벨 혼자 위에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북부왕국의 이 백성들에게도 이것들을 아마 퍼뜨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북부왕국에서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어떤 저항의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남부왕국은 성전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북부왕국은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북부왕국의 역사를 쭉 보면 북부왕국에서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북부왕국 전체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물론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한 가지 더 해드려야 되는데 남부왕국의 경우에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요. 마을들이. 산 사이에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부왕국 사람들은 주로 농사 짓고 살았고요.
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숭배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북부 왕국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북부에도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야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상로들 막 이런 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도 농업인데 여기는 상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고립된 게 아니라 개방되어 있어요. 자연히 북부 왕국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합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남쪽엔 그게 안 돼요. 남쪽에도 물론 가나안 토착민들이 남아있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립돼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근데 북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그게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북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들 같은 경우 이 개방 정책을 펴고 그 땅의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쉽게 혼합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북부 왕국에 왕들이 그렇게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가져와서 섬기게 되니까 이것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부의 여호와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북부의 엘리야 혼자서 여호와를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미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부의 여호와 신앙의 대표자였던 엘리야가 아합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 이 갈멜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아합이 데려왔던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곳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의 선지자 350명, 뭐 아세라 선지자 300명, 뭐 그 사람들을 일거에 다 처단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엘리야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쪽수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이 운동을 할 때 엘리야가 북부 왕국의 어떤 신앙 정풍 운동을 할 때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 돼 가지고 외래 신앙이었던 이 바알 신앙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북부 안에서도 이 아합의 통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북부에 아합이 있을 때 남부는 어땠을까요? 교재 15페이지 중간인데 여기 오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15페이지 그 위쪽에 오바댜 부분 본문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열왕기상 18장 3절에 오바댜 그 아합의 궁정 안에서 아합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등장하죠. 또 하나가 여기에 나온 다니엘 11장을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으로 좀 고쳐주세요. 예, 고친다고 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또 교재 다시 찍을 때는 좀 바꿔야겠죠. 자, 역대하 17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북부의 아합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면서 어떤 방비를 하고요. 그 여리고성은 요단강 동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시돈 사람의 딸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어떤 연합 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떤 지금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이 3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 통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한 게 거의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BC 869년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마도 대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엘리사마를 수반으로 한 레위인들을 모아서 일종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율법 교육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
여호사밧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진 않았을 겁니다, 이 율법 교육에. 신앙적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신앙적 목적만 있었을 건 아니고 아마도 행정이나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율령이라고 흔히들 하죠. 어떤 나라가 중앙 집권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율령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왕의 목소리가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국가의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앙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곧 그 국가, 그 사회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법률로서 율령으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레위인들을 자신의 왕국 곳곳에 보내 가지고 이거 율법들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어떤 국가의 어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율법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국방력 강화에 나서죠. 거기에 보시면 1 절, 2절 보시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대를 주둔시켰대요. 이건 상비군이거든요. 사실 상비군은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상비군은. 그러다 보니까 상비군을 많이 둘 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문이라는 게 잉글리시 센텐스가 아니고 영문은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인제 요새를 건축하고 그 요새들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병력들을 일부 배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대군을 상비군으로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국방 부분에 있어서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 좀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 결과 이 여호사밧의 통치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보면 여러 업적들이 있는데요. 자 제대로 좀 바꿔서요. 자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틀을 좀 잡고 그다음에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병력을 증강시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먼저 이 서쪽이죠.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블레셋은 오랫동안 유다 왕국이 남부 왕국이 힘이 세지면 굴복했다가 힘이 좀 약해지면 독립했다가 이런 모양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블레셋이 굴복됩니다. 또 하나 이 북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유목민족들, 이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족들도 여호사밧에게 제압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남쪽, 남반국의 남쪽인 이 에돔족도 굴복을 시킵니다. 이 에돔족을 굴복시키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시내 반도입니다. 예. 여기가 인제 이집트고요. 이 시내 반도에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다 홍해인데 아마 이 어딘가를 통과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동쪽에 이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홍해의 요 끄트머리가 중요한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뭐 에시온 게벨이라고 영국 왕국 시대에는 이제 불리는 주요한 항구 도시가 이 에돔의 영토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장악해서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여기에서 쭉 배를 타고 나와서 여기가 말씀드린 에시온 게벨이에요. 그 배를 타고 쭉 나와서 이 아라비아만을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아프리카, 동쪽으로 빠지면 인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솔로몬 때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뭐 원숭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뭐 금은 이 아프리카 동부 쪽에 이 금 생산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부유했다는 기록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에도 충분히 이제 나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에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장악을 하면 바로 이 에돔족의 영토를 장악을 하면 이 항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부 왕국의 왕들은 힘이 좀 세지면 꼭 이렇게 남쪽의 그 항구를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큰 돈을 벌려면
농사지어서는 큰돈이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남부왕국은 농사지을 땅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할 데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주요 대상 길목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요것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요 도시는 계속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 두실 만하고요. 자, 그렇게 여호사밧이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뭐 아라비아 유목민족 쳐들어오는 거, 남쪽에 에돔 다 커버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어디냐면 이 북쪽인 거죠. 북쪽엔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 있죠. 이 아합과의 관계를 인제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동맹을 맺기로 한 거죠. 이거 재밌습니다. 이전까지의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는 늘 싸우는 쪽이었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뭐 바하사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되면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남쪽에 유다의 다윗 왕조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 좀 설명을 해보죠. 다시 북부의 아합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 보시면요. 아람과의 전쟁이라고 나오죠. 열왕기상 20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22절에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자,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페니키아 세력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의 여호사밧과도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 정책을 많이 피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이 블레셋과 북부 아라비아와 그리고 에돔, 요렇게 손을 잡아버리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면 이쪽에 있는 대부분의 세력이 다 힘을 합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강 동편에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도 사실상 이 당시엔 북남북부 왕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큰 세력을 갖게 되니까 이게 불안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족입니다. 아람족은 하나의 어떤 중앙집권적인 큰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 뭐 소바 뭐 아람 뭐뭐 하면서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들이 주요한 도시가 어디가 되느냐를 따라서 그 도시에 따라서 힘을 합치고 흩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이 당시에는 여기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가 이 아람족 내에서 힘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왕이 아람을 거의 대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걸 가만히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북부 왕국이 여러 어떤 사람들과 연합을 하면, 나라들과 연합을 하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에 나온 건 32명의 왕들, 그러니까 여러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의 왕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북부 왕국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BC 857년의 일이죠. 근데 그렇게 아람이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니까 아합도 살짝 쫄았는지 뭘 원하시냐고,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자세를 취합니다. 상대가 저자세를 취하면은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도리어 더 크게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좋았어. 그러면 니들 누나를 한 자씩 다 빼서 뭐 가져오든지 그럼 내가 봐줄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부 왕국에서도 이것을 맞이할 수가 감당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합의 신하들이 "이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양쪽 세력이 결국 아합과 베나닷이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를 조언을 해 줍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요. 아합은 바알 멜카르트라는 이방 신을 들여와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아마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 아,
아합의 상황에도 변화가 생긴 거죠. 그가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외래신, 어떤 페니키아와의 동맹을 위해서 끌고 왔었던 바알 멜카르트라는 이 외래신이 엘리야의 활약으로 사실상 북부왕국에서 거의 몰락하고, 아마 그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긴 했겠죠. 뭐 이세벨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근데 그걸 왕국 전체에 퍼뜨리려는 계획은 실패에 돌아갔고, 다시 아마도 북부왕국의 왕실도 여호와 숭배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도 그건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한 여호와 숭배, 아마 그런 걸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들이 부르는 것도 여호와인 거죠.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전쟁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전면전으로 많은 군사끼리 부딪힐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장수들끼리 서로 대표로 해서 맞부딪혀 싸우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죠. 근데 아합의 그 장수들이, 젊은 장군들이 아람족의 이 베나닷의 부하들을 이기게 됩니다. 결국 베나닷의 군대는 돌아가게 되죠. 근데 끝나지 않아요. 856년 바로 이듬해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람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니까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산에서 싸워가지고 진 겁니다. 산신이 산넷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산에서 잘 싸우는 산신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서 싸우느냐? 아벡이라는 곳에서 싸우도록 합니다. 아벡이 어디냐면 거기에 교재 16페이지에 그 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 지도 보시면 뭐 아벡이 어딘지가 여러 군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벡이라는 도시가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 해안 지역에 있는 아벡, 두 번째는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아벡, 세 번째는 사마리아 성 남쪽의 아벡인데요. 어느 성인지는 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까지 내려왔을까 싶기는 하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 경로상으로 볼 때는 뭐 여기를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큰 길, 많은 군대가 움직이기 쉬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싸웠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도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 베나닷이 이전에 자신이 북방국으로부터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기로 하고 양국 간에 무역 조약을 맺죠. 왜 아합은 자신을 먼저 공격했던 베나닷과 그렇게 쉽게 평화 조약을 맺었을까요? 분명 두 번 싸워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베나닷이 빼앗았던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근데 베나닷이 자신이 빼앗았던, 아마도 이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었을까 추정되는데, 이거 원래 자기 땅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거 약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작 하는 게 뭐냐면, 다메섹에 당신을 위한 거리,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고, 또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에 나를 위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라는 건 길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길은 이 시장입니다. 시장. 이 당시는 그냥 뭐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무역이라고 하죠. 공식적인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수도에, 사마리아와 다메섹의 서로의 수도에 그런 공식적인 무역 시장을 엽시다. 이건 무역 관계를 맺자라는 거거든요. 무역 관계를 맺으면 서로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합은 약간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 이 베나닷의 평화 조약 요구를 금방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북부에 아시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움직이게 되니까 아람과 북부왕국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강력한 아시리아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오면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북부의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어떤 왕권에 대한 자신만만해집니다. 이제 좀 뭔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어떤 강압적인 정치를 펴요. 그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봇이라는 인물이었죠. 나봇 이야기 잘 아시죠? 아합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좋은 포도밭이 있어서 그 땅을 살려고 했더니 나봇이 팔지 않겠다. 이건 율법에 따라 팔 수 없는 거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땅의 지경,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기는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북부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결국 계략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북부의 어떤 아합이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 교재 1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남북왕국의 동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면 여기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시겠느냐라고 했더니 당신은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랑 같이 싸우러 갈래?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몸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이미 맺혀져 있었던 상황인 거죠. 또 역대하의 기록은 이 동맹이 혼인을 통한 동맹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혼인 동맹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공주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호람의 부인이 됩니다. 그렇게 남북왕국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북부에서 저기 멀리에서 아시리아가 지금 이쪽으로 점점점 군대를 몰고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7페이지 그 성경 구절 아래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두 차례나 승리하고도 비교적 관대한 협정을 맺었던 것은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가 갈그미스를 점령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도를 바꿔보죠. 거기 교재도 나오지만 갈그미스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갈그미스. 아시리아가 갈그미스로 넘어왔어요. 그럼 다음에 오는 곳은 그 아래쪽인 거죠. 뻔한 거죠. 왜냐면 여기는 사막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올 리는 없어요. 오는 길은 요 길은 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네요. 이집트로 가는 길. 예. 요 길은 뻔하니까 이 길로 올 거라는 거죠. 이 아시리아가 차근차근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합, 페니키아, 아람,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죄다 힘을 합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조그만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1대1로 맞서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일환으로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동맹이 이루어지는데요. 2년 후에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요 카르카르라는 곳에서 요 가나안 동맹군과 아시리아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853년에 있었던 일인데 카르카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가나안 동맹군이 이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아시리아 기록에는 아시리아가 이겼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겼는데 군대를 바로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는데 왜 군대를 돌립니까? 이겼으면 계속 진군을 해서 자기에게 반항을 했더니 가나안 동맹군을 다 쓸어버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시리아가 돌아갔다고 된 걸로 봐서 이 카르카르 전투에서 가나안 동맹군이 이겼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싸우자라는 이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렇게 아시리아의 공격을 한동안 막아낼 수 있게 되니까요. 전쟁이라는 게요. 전투에 한번 패하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 인력 손실이 엄청납니다. 고대 전투에서 또 많이들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더라도 부상을 입으면 집에 가다가 죽기도 하고 집에 가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감염으로 죽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제대로 된 어떤 소독 개념이라든지 항생제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크게 입으면 그 자리에서 죽지 않더라도 감염이 돼 가지고 세균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죽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당시에 죽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명에 많은 손해가 있으면 가족들이 자기 죽은 자기 아버지, 아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걸 끌고 가서 죽게 만든 왕을 원망하겠죠. 물론 대놓고서 평민들이 가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민심이 술렁거리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1,000명만 죽어도요. 전투에서 1,000명만 죽어도 그 가족은 5,000명, 10,000명일 거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뭐 대가족이니까 더더욱. 5,000명, 10,000명이 불안 세력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5,000명이 죽었다. 그럼 뭐 50,000명, 60,000명, 70,000명이 수만 명의 인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유가족이고 자신의 친구를 합치면 그게 100,000 명, 200,000 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여서 대패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해요. 전쟁을 위해서 다른 데서 물자를 끄집어다가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면 상대편의 것을 뺏어 와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남을 수 있는데 전쟁에 져 버리면 이건 다 그냥 완전히 매몰 비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전투에서 한번 크게 패하면 바로 두 번째 전투, 세 번째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는. 이건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다시 한번 그 군대를 준비시키는데 몇 년은 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동맹군이 아시리아를 카르카르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아마 쫓아냄으로써 몇 년의 여유를 얻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가나안 동맹군이 이제 당면한 위기가 사라지니까 아시리아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와해돼 버립니다. 예. 이게 재밌죠. 또 재밌죠. 힘을 계속 합치고 있었으면 아시리아의 침입에 계속 대항할 수 있었을지 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깨져 버립니다. 특히 어디가 깨지냐면 아합과 아람족 사이의 그 평화 협정이 깨져 버리게 됩니다. 둘이 다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카르카르 전투를 통해서 가장 힘이 세진 것으로 확인되었던 게 누구냐면 아합이 다스리던 북부 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이 베나닷이 다스리던 아람이라는 세력도 있었죠. 이 북부 왕국과 이 두 개 세력이 아무튼 주축이었어요. 근데 이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람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합 쪽, 그러니까 북부 왕국의 피해는 적었죠. 그러니까 아합이 가만 보니까 딴 생각이 든 거죠. 지금 평화협정을 맺어 놓은 상태긴 한데 저 아람이 힘이 많이 약해졌을 때 '우리 영토를 넓히는 게 좋겠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난번에 빼앗겼던 땅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다 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인제 아시리아와 싸워야 되니까 그걸 계속 이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아람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해도 자기 혼자 가기엔 쪼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남쪽의 여호사밧에게 "나와 같이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가겠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여호사밧이 당신이 나와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라는 이 이야기인 거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같이 전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합까지 죽어버려요. 여호사밧은 급히 인제 다시 본국으로 도망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베나닷은 그럼 북부 왕국을 다시 역습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앞선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좀 심했던 거죠. 그렇게 양측이 사실상 이제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됩니다. 어정쩡하게 전쟁이 서로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북부 왕국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근데 남부 왕국의 상황을 한번 보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졌어요. 왕 자신도 죽을 뻔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면 내부적으로 흔들립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면서 꼭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국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 예후입니다. 예후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여호사밧을 책망하죠. 왜 북부왕국의 악한 왕인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까지 나가느냐? 당신 제정신이냐라고 왕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 혼자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닐 거고, 이건 아마 남부왕국 내에 북부왕국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왕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지지율이 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민심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율법에 근거한 통치제도의 정비를 꾀했다. 거의 교재 18자 1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 어떤 정신적으로, 예, 재무장하고 다시 교육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이러면서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니죠.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군사력에 있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웃의 흐시탐탐 이걸 지켜보고 있는 나라들은 이 틈이다 하고서 달려들게 됩니다. 피라냐, 피냄새 맡은 피라냐처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남쪽의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마도 에돔, 이 나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여호사밧의 이 남부왕국을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닥치는데 여호사밧이 이들과 싸우러 나가서 결국 이겨요.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급히 지금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내분이 벌어져서 이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어 여호사밧은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북부왕국과 손을 잡고 벌였던 첫 번째 그 사건에서 아시리아는 막아낼 수 있었으나 아람족과의 싸움에 괜히 나갔다가 남부왕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이게 오늘 배워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왕국의 연합의 첫 시도에 대한 평가는 아시리아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남부왕국 자체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크게 유익이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할 내용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남북왕국의 동맹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이 동맹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봤던 것 또 들으셔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